남편이 남긴 억대빚. 10년간 길거리 토스트 팔아 갚았더니 재개발 보상금 3억억. 그날 그는 내연녀와 아이를 데리고 돈을 요구하러 왔다. 나는 냉소하며 사채업자에게 전화했고 다음 순간 그는 굴러떨어지듯 도망쳤다. 세상은 모두 배움의 연속, 사람의 도리는 곧 그레이치이니. 내 이름은 김민서. 오늘 전까지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굴곡이 별 볼 일 없지만 그래도 가정을 돌볼 줄 아는 남편 이지훈과 결혼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검은색 구형 소나타가 골목 어귀에 멈춰서고 화려한 셔츠를 입은 남자 몇 명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릴 때까지 나는 진정한 굴곡이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 그날은 수요일 오후였다. 잔뜩 트인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위협적이었다. 나는 막 유치원에서 돌아온 5살 배기 하은이를 작은 식탁에 앉혀 그림을 그리게 했다. 문이 두드려졌을 때 나는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을 받으러 온 사람인 줄 알았다. 문을 열자 세 남자가 문을 막아서고 있었다. 가장 앞에는 대머리 남자가 서 있었는데 그의 목에는 새끼손가락만 한 굵은 금목걸이가 걸려 어두운 복도에서 번득였다. 그의 뒤에는 젊은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한 명은 노란색으로 염색한 머리였고 다른 한 명은 팔에 청룡 문신을 새기고 있었다. 모두 나를 흘겨보았다. 그 신인서 씨? 대머리가 거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문을 반쯤 닫고 틈새만 남겼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문을 반쯤 닫고 틈새만 남겼다. 세 남자는 그렇게 당당하게 20평 남짓한 우리 집 작은 거실로 들어섰다. 하은이는 놀라서 그림 그리는 연필을 던지고 달려와 내 다리를 붙잡았다. 무슨 짓들이에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나는 하은이를 등 뒤로 감싸고 찻상 위 휴대폰에 손을 뻗었다. 경찰에 신고해? 대머리가 우리 집 낡아서 페인트가 벗겨진 소파에 털썩 앉았다. 소파 다리가 삐걱거리며 항의하는 소리를 냈다. 그는 입을 삐죽이며 금리를 드러냈다. 그래, 신고해. 경찰 와서 이지훈이 빚 안 갚은 거 그 마누라가 갚아야 하는지 좀 보라고 해. 내 머릿속이 위나는 소리를 냈다. 빚이요? 이지훈이 무슨 빚을 졌다는 거예요? 계속 시침이 떼지 마. 대머리는 품속에서 검은 가죽 수첩을 꺼내더니 적혀있던 종이 한 장을 빼내 찻상 위에 던졌다. 펼쳐진 종이는 차용증 사본이었다. 펼쳐진 종이는 채무자 이지훈의 휘갈겨 쓴 서명과 선명한 붉은색 지장이 찍혀 있었다. 나는 그 영영이 줄지어 있는 숫자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눈앞이 캄캄해지고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1억, 작년 10월에 사억 자금으로 빌려갔다고 했고 석 달 안에 갚기로 했지. 대머리가 찻상을 톡톡 두드렸다. 지금이 몇 월인데? 원금이자 합쳐서 1억 3천위로 간다고 했고 휴대폰은 계속 꺼져 있었다. 내 남편은 꽁무니 빼고 도망갔는데 이 돈 어떻게 할 거야? 어디로 갔냐고? 대머리 옆에 노란 머리가 비웃으며 말했다. 저승으로 갔겠지 뭐. 어제 저녁에 외곽순환도로에서 차가 교각에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직사했대. 경찰한테 연락 못 받았어? 내 다리가 풀려 벽을 붙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것이다. 귓속은 온통 밍밍거리는 소리로 가득했고 노란 머리가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들리지 않고 입만 뻥긋거리는 모습만 보였다. 하은이가 내댄 모습만 보였다. 나는 뒤돌아서 하은이를 세게 끌어안고 그 남자들의 낯짝을 보지 못하게 하은이의 얼굴을 내 품에 파묻었다. 나는 쓰러지면 하은이는 어떻게 되는가? 사람은 죽어도 빚은 낳는 법이지? 대머리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한 번씩 나를 베어냈다. 채무는 부부 공동 책임이야. 이 집 위치는 괜찮으니 비록 낡았지만 팔면 한 1억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야. 나는 고개를 들고 최대한 똑바로 서려고 했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잠겨 있었다. 이 집은 부모님이 남겨주신 거예요.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이지훈 씨가 빌린 돈은 저는 몰랐고
한 푼도 쓰지 않았어요. 저한테 찾아와서 달라고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다고? 대머리가 가식적인 웃음을 거두고 눈빛이 흉악하게 변했다. 백지장도 맞대면 나은 법. 이지훈이가 네 빚은 네가 갚아야 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은이의 작은 책상 앞으로 걸어가서 하은이가 방금 그린 가족 그림을 집어들었다. 손가락으로 찢자 그림은 두 조각이 되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모녀의 앞으로의 삶이 이 그림보다 더 비참해질 거야. 말을 마친 그는 두 아들을 데리고 단단히 걸어 나갔다. 문이 쾅하고 닫히는 소리가 천지를 울렸고 방 안은 두근두근 고요했다. 하은이는 여전히 작은 소리로 흐느끼고 있었다. 그 위에는 하은이가 크레파스로 그린 세 명의 삐뚤빼뚤한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다. 태양은 붉은색, 푸른 초록색이었다. 내 손가락이 찢어진 종이에 닿자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제야 뒤늦게 눈물이 뚝뚝 떨어져 크레파스 색깔을 번지게 했다. 그리고 1억 원지게 했다. 그리고 1억 원의 빚을 남겼다. 창밖에서는 한참을 참았다. 그리고 1억 원의 빚을 남겼다. 창밖에서는 한참을 참았던 비가 마침내 쏴 하고 쏟아져 내렸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했다. 나는 봉제 공장에서 재봉틀을 돌리며 죽어라 이래도 한 달에 2억 6만 원 난집 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갚아도 40년이 넘게 걸릴 돈이었다. 품속에서 하은이가 울다 젖은 작은 얼굴을 들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아빠는 이제 정말 안 돌아오는 거야? 아빠는 이제 정말 안 돌아오는 거야? 엄마, 아빠는 안 돌아오는 거야? 그 거대한 돌아와도 엄마가 막아줄게. 그 거대한 절망감을 마음속 깊이 억눌렀다. 나는 하은이의 얼굴을 감싸고 그의 눈을 감싸고 그의 눈을 었다. 이 말은 하은이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나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다. 나는 찢어진 그림을 한 조각 맞춰 투명 테이프로 벽에 붙인 다음 안방으로 들어가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이지훈의 물건은 많지 않았다. 옷 몇 벌과 잡동사니들, 마지막으로 나는 그의 낡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겉표지가 굳은 공책을 찾아냈다. 펼치자 그 안에는 빼곡히 숫자들이 적혀 있었고 이름과 전화번호도 있었다. 간지막 페이지에는 붉은 펜으로 큼지막하게 몇 글자가 쓰여 있었다. 그 아래에는 급히 쓴 듯한 작은 글씨가 한 줄 더 있었다. 미안해, 민서. 이기면 한 방에 뒤집고 지면 온면이 맡긴다. 나는 그 글자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갑자기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사업 때문에 간 것이 아니었다. 그는 도박을 하러 간 것이었다. 그는 도박을 하러 간 것이었다. 빌려 온 사채를 가지고 한 번에 인생을 뒤집을 기회를 노리러 간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과 이 엄청난 빚을 나에게 남겨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과 이질 나에게. 이지훈, 당신은 운명에 맡겼지만 나는 김인서는 인정하지 않아. 그 사흘 동안 나는 끓는 물에 던져졌다가 얼음 동굴에 던져지는 것을 반복하는 듯한 고통을 겪었다. 나를 갈기갈기 찢어갈아도 이 엄청난 돈을 마련할 수는 없었다. 집 안에 있던 양철 과자 상자는 텅 비어 있었다. 총 2,4만 5천 원. 이것이 내 전 재산이었다. 하은이의 다음 달 유치원, 학비와 우리 모녀의 식비로 쓸 돈이었다. 나는 구겨진 지폐 몇 장을 쥐고 단원을 서성였다. 결혼할 때 맞춘 얇은 금 귀걸이, 엄마가 주신 것이지만 2억 6만 원도 안 될 것이다. 21인치 구형 컬러 TV는 아마 그냥 줘도 짐작 취급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 시선은 벽에 걸린 결혼사진에 닿았다. 유리 액자 속 이지훈은 눈꼴시게 웃고 있었다. 나는 달려들어 사진을 잡았다. 나는 달려들어 사진을 잡아뜯어 침대 밑가장 깊숙한 곳에 쑤셔 넣었다. 안 보이는 게 약이었다. 공장에는 갈 수 없었다. 나는 사흘 휴가를 냈다. 집안에 일이 생겼다고 말했다. 작업반장님은 전화로 한숨을 쉬었다. 민서 씨, 갑작스러운 휴가지만 허락해 줄게요. 하지만 자리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기어도 일주일이에요. 알죠?
나는 알았다. 기술 없는 여자 노동자인 내 자리는 노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금자인 내 자리는 노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하지만 지금은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나는 먼저 이지훈의 고향으로 돌아갔다. 2시간 넘게 흔들리는 시외버스를 타고 내리자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지훈의 집은 강원도 상골마을 동쪽 그새 있는 낡은 기와집 세 채였다. 시아버지는 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는데 나를 보자 눈꺼풀만 살짝 들어올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시어머니는 마당에서 콩을 까고 계셨는데 내가 들어오자 손에 묻은 콩깍지를 털어내고는 내가 들어오자 목소리는 단단했다. 백발 노인이 자식을 묻는 아픔이 저희 가슴을 칼로 보려내는 것 같아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손으로 눈가를 훔쳤지만 나는 그곳이 말라붙어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어머님, 지훈 씨가 그이가 바깥에 빚을 졌어요. 나는 어렵게 입을 열고 차용증 사본을 내밀었다.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이자 1,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해요. 그렇지 않으면 집을 빼앗고 저와 하은이에게 찾아와서 이자 1,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해요. 우리가 오히려 그놈한테 돈을 받아야 할 판인데 공부시켜주고 도시에서 살게 해줬는데 그놈이 우리한테 효도 한번 했나? 이제 와서 죽고 나니 빚쟁이들이 우리한테 찾아와. 우리가 어디에 돈이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 아버님 돈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돈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집 꼴을 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이 집 꼴을 발을 끊고 다급해져 눈물이 눈가에 맺혔다. 혹시 급한 대로 좀 빌려줄 수 있을까 해서요. 제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저처럼 이래서라도 꼭 갚을게요. 지훈이 며느리, 우리가 모질게 구는 게 아니야. 이 빚은 지훈이 지 혼자 진 거야. 우리가 왜 갚아? 네가 그놈 아내니까 이 빚은 네가 갚는 게 당연한 거지. 우리한테 찾아와서 따질 일이 아니야. 하은이는 2분의 친손녀잖아요. 나는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 사람들이 만약 빚을 못 갚으면 하은이한 빚을 시골로 끌고 오지 마. 재수 없어. 그 사람들이 만약 빚에 시아버지가 벌컥 일어서며 얼굴이 시퍼렇게 벼룩겠다고 했어. 마지막 2글자는 얼음 송곳처럼 내 심장을 찔렀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손지갑을 꺼내 겹겹 열었다. 그 안에는 낡은 지폐 몇 잔이 있었는데 다 합쳐도 1억만 원이 안 될 것 같았다. 그녀는 내 손에 쥐어주고는 고개를 돌렸다. 이거 가지고 차비나 해. 앞으로 결일 없이는 오지 마라. 우리 늙어서 감당하기 힘들어. 나는 노인의 체온이 남아있지만 차갑고 날카로운 그 돈을 쥐고 눈앞에 돈을 쥐고 등 뒤에서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낮게 불평하는 소리가 들렸다. 저 빗자루 같은 년이 우리 아들 잡아먹더니 이젠 우리까지 잡아먹으려 드네.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눈물은 바람에 말랐고 얼굴은 굳어졌다. 도시로 돌아와 나는 이지훈의 철물점을 운영하는 사촌형을 찾아갔다. 예전에 이지훈이 그의 일을 많이 도와주었다. 사촌형은 내 이야기를 듣고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서야, 도와주기 쉬워서가 아니야. 이 작은 가게가 물건은 많아 보여도 다 외상으로 들여온 거야. 정말 돈이 없어. 지훈이 녀석은 어쩌자고 사채에 손을 댔을까? 다른 친척이나 친구들에게 전화했지만 전화가 통화 중이거나 내 목소리만 들으면 갖가지 핑계를 대며 피했다. 말 속에는 한 가지 의미만 담겨 있었다. 나를 찾지 마. 사흘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날 찾지 마. 날이 막 밝아올 때쯤 문을 두드리는 나뭇잎처럼 소리가 다시 들렸다. 지난번보다 더 크고 다급했으며 발로 문을 차는 소리까지 섞여 있었다. 나는 하은이의 입을 맞추고 그를 안방 옷장 속에 숨겼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은아, 착하지. 귀 막고 1년까지 세. 엄마가 곧 돌아올 거야. 절대로 나오지 마. 옷장 문을 닫고 나는 심호흡을 한 후 문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었다. 이번에도 세 사람이었지만
우두머리는 강 사장이었지만 우두머리는 강 사장이 아니라 그 노란 머리 준호였다. 그는 담배를 입에 물고 비스듬히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는 준호는 가방을 받아들고 모개를 제듯 흔들어 본 후 열어보고는 휙 하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뱉었다. 이런 쓰레기 같은 것 가지고 그는 천가방을 내 몸에 던졌고 동전과 귀걸이가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롭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냈다. 네가 감히 우리를 갖고 놀아. 네가 감히 우리를 갖고 놀아. 정말 이것밖에 없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려 했었다. 잔말 말고. 준호는 내 옷깃을 잡아채 나를 문 앞으로 끌고 준호는 내 옷깃을 잡아채 나를 문 앞으로 끌고 한 푼도 빼지 말고 그때까지 못 가져오면 그는 나를 놓아주고 옆에 있던 양철 우체통을 힘껏 발로 찼다. 쾅 하는 엄청난 소리와 함께 우체통은 크게 찌그러졌다. 이 집은 우리가 접수하는 걸로 한다. 그리고 너랑 네 딸녀는 네 딸은 건드리지 마. 그리고 너랑 네 딸녀는 그는 더 가까이 다가와 담배 냄새를 내 얼굴에 뿜었다. 내가 너희 모녀가 이 도시에서 달붙이지 못하게 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어. 네 딸의 행복나무 유치원에 다닌다고 들었는데 그건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지. 준호는 비웃으며 부하들을 데리고 유유히 사라졌다. 나는 문 앞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이빨이 통지불능으로 부딪혔다. 옆집 이웃은 문을 열고 내 모습을 보더니 황급히 머리를 움츠리고 문을 닫아버렸다. 세상 인심은 이 사흘 동안 충분히 겪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안방에서 하은이가 작은 아기 고양이처럼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정신이 번쩍 들어 허둥지둥 달려가 옷장을 열고 얼굴이 새빨개지도록 얼굴이 새빨려가 하은아 무서워하지 마.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나는 반복해서 말했다. 그 말이 하은이를 위로하는 말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위로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엄마가 여기 있어도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단 달 안에 1억 4천만 원. 내가 도둑질을 하든 강도질을 하든 겨우 단 달 안에 1억 4천만 원. 내가 도둑질을 하든 이만큼의 돈을 마련할 수는 없었다. 정말 엄마가 남겨주신 이 집을 팔아야 하는가? 팔면 나와 하은이는 나머지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하은이는 절대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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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망감이 검은 조수처럼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질식시킬 것 같았다. 나는 품속에서 서서히 진정되는 하은이를 바라보았다. 그의 속눈썹에는 아직 눈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 무한한 어둠 속에서 하나의 우리를 원적이고도 선명한 생각이 서서히 떠올랐다. 그래, 도망가자. 하은이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자. 하은이를 데리고 이곳을 떠나자. 멀리 남쪽으로 도망가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이름을 숨기고 다시 시작하자. 내 심장은 북처럼 울렸고 나는 즉시 계산하기 시작했다. 집에 현금이 조금 있었고 신발 상자에 몰래 숨겨둔 몇십만 원의 비상금까지 합치면 가장 싼 기차표 2장은 살 수 있을 것이다. 옷은 많이 가져갈 필요 없고 중요한 가장은 살 수 있을 것이다. 옷은 많이 가져갈 필요 없고 중요한 것만 챙기자. 그래, 당장 떠나자. 오늘 밤에 떠나자. 챙길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손은 더 떨렸다. 우리가 어디로 도망갈 수 있단 말인가. 신분증도 없는데 하은이는 어떻게 학교에 다니지? 우리가 발각되면 어떻게 되는가? 강 사장 패거리들은 보기에도 만만치 않은데 정말 올 세상에 우리를 찾아다닐까? 찾으면 어떻게 되는가? 뒤찾으면 어떻게 되는가? 나는 멈춰서서 거울 속의 나를 버리고 저기 나를 바라보았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밑은 겁에 질린 게 같았다. 이게 나인가? 그곳에는 낡은 천이 덮여 있었고 그 아래에는 지난달 고물시장에서 겨우 구해온 중고 리어카 프레임이 있었다. 원래는 퇴근 후에 남들처럼 야시장에서 작은 물건들을 팔아 생활비를 보탤 생각이었다.
덕길을 걷자 녹슨 바퀴 하나가 드러났다. 몬득 나는 공장 뒷골목에서 길거리 토스트 하나가 드러났다. 몬득 나는 공장 뒷골목에서 길거리 토스트를 파는 아줌마가 생각났다. 혼자서 작은 난 2억 4,400만 원. 혼자서 작을 리어카 하나로 비바람을 맞아가며 두 아이를 대학에 보냈다고 들었다. 10년이면 1,4억 4천만 원. 숫자는 거칠고 아이들의 계산 같았지만 이 순간 이 거친 숫자는 어둠 속에 갈라진 틈처럼 한 줄기 희미한 빛을 투과시켰다. 1억 4천만 원과는 아직도 멀고 멀었지만 이 빛은 내가 손에 닿을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이었다. 도망가는 것은 내 운명을 알 수 없는 공포였다. 그리고 낡았지만 어릴 적부터 내 운명을 알 수 없는 공포와 불안에 맡기는 것이었다. 남아서 버티는 것은 내 운명을 날마다 눈에 보이는 곳다. 부모님의 얼굴이 기억 속에서 희미하면서도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들은 말했다. 민서야, 너만의 보금자리가 있어야 한다고. 그래, 이것이 나의 보금자리였다. 나는 천천히 거실로 돌아와 여행 가방에 챙겨둔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 원래 자리에 놓았다. 그리고 그 리어카 프레임에 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만이 아니었다. 프레임은 아주 낡았고 녹이 슬어 있었다. 바퀴 하나는 망가져 있었다. 나는 웅크려 앉아 차가웠었다. 두려움과 서러움이 뒤섞였지만 한편으로는 흙을 뚫고 솟아나는 새싹 같은 희망의 눈물이었다. 이지훈, 당신은 죽음과 빚으로 나와 하은이를 무너뜨리려 했지? 꿈깨. 이 빚, 내가 인정한다. 이 운명도 내가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김민서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나를 키운 이 땅에서는 어둠으로 갚아나갈 것이다. 한 푼 다 갚아낼 것이다. 나는 눈물을 닦아낼 것이다. 나는 눈물을 닦고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다. 나는 녹슬 리어카 프레임을 구석에서 완전히 끌어냈다. 날이 아직 완전히 밝지 않은 마당은 고요했고 옆집 김 할머니 댁에서 희미한 움직임만이 들려왔다. 나는 물 한 대야를 떠서 낡은 걸레로 녹을 닦기 시작했다. 녹은 완강해서 철수세미로 힘껏 문질러야 했다. 철가루와 붉은 녹물이 손에 잔뜩 묻었다. 내 손은 원래 공장에서 일하느라 거칠었는데 이제는 작고 가는 상처가 여러 군데, 나는 이를 악물고 한번 묵은 때와 녹들을 문질러 닦아냈다. 이지훈에 대한 원망,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함께 씻어내는 듯했다. 리어카 프레임은 대체로 깨끗해졌지만 망가진 바퀴는 바꿔야 했다. 내게 남은 돈은 몇만 원밖에 되지 않아 새 것을 살 수는 없었다. 나는 망설이다가 옆집 김 할머니 댁에는 자주 도와드리곤 했다. 옆집 김할머니 댁 문을 두드렸다. 김할머니는 칠순이 가까운 나이로 혼자 사셨다. 김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를 보더니 마당의 리어카 프레임을 보시고는 잠시 멈칫하셨다. 민서야, 이게 무슨 일이냐? 김할머니, 내 목소리는 아직 잠겨 있었다. 제가 리어카를 만들어서 아침 장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바퀴가 고장나서요. 혹시 싸게 파는 중고 바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니면 혹시 싸게 파는 중고 바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아니면 혹시 안 쓰는 바퀴 있는 집이라도요? 김 할머니는 나를 몇 번 훑어보셨다. 아마 며칠 전 그 소란스럽다. 그녀는 몸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셨다가 잠시 후 불룩한 낡은 전 가방을 들고 나오셨다. 그리고 내게 5만 원을 건네주셨다. 우리 아들이 예전에 자전거 타다가 남겨둔 낡은 바퀴가 침대 밑에 있는 것 같던데 쓸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이 돈은 다른 데 필요한 거라도 사렴. 내 눈물이 순간 월칵 쏟아질 것 같았다. 그 사흘 동안 나는 냉대와 외면을 충분히 겪었다. 김할머니에 엮었다. 돈은 안 받을게요. 가방 안에는 정말 낡은 자전거 바퀴가 있었다. 비록 낡았지만 망가지지는 않았다. 나는 치수를 대어보니 얼추 맞았다. 다만 고정축이 좀 달랐다. 다만 실막대기를 찾고
김 할머니 댁에서 망치와 찰사 몇 개를 빌려 망가진 바퀴 위치에 쾅쾅 망치질을 시작했다. 이런 일은 해본 적이 없어 망치질을 시작했다. 이런 일은 해본 적이 없었다. 오로지 억센, 쉬운 거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버텼다. 손은 망치에 여러 번 쳤다. 미역학 프레임은 생겼지만 가장 중요한 도구가 없었다. 새 것은 살 수 없었다. 나는 더 멀리 있는 도시 매각의 고물시장으로 달려갔다. 한 구석의 저판에서 세수돼야만 한 크기의 가장자리가 깨진 낡은 철판을 1만 원에 찾아냈다. 물건 파는 할아버지는 내가 그 철판을 1만 원에 찾아냈다. 물건 파는 할아버지는 내가 그 철판을 한참 동안 노려보는 것을 보더니 손을 갖추게 되었다. 아가씨, 이거 고철로 팔아도 그 가격밖에 안 나와. 물건들을 집으로 가져와 마당에 놓았다. 하은이가 잠에서 깨어 눈을 비비며 나왔다. 이 낡은 고물들을 보고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물었다. 엄마? 이게 뭐야? 이건 엄마가 앞으로 일해서 돈 벌 물건들이야. 나는 하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은아, 엄마는 앞으로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올 수도 있어. 혼자서 집에서 얌전히 울지 않고 있을 수 있겠니? 하은이는 알아듣는 듯 모르는 듯 고개를 힘껏겠니? 며칠 동안 나는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준호 패거리에 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몰래 길거리 토스트 만드는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다. 뒷골목에 토스트 아줌마에게 직접 물어보기는 미안했다. 혹시 영업 방해가 될까봐. 나는 매일 그 아줌마의 노점 앞을 돌아서 지나가며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녀가 어떻게 반죽을 만들고 농제 반죽을 굽고 손목을 어떻게 반죽을 붓고 손목을 어떻게 돌려 펼치는지 너무 걸쭉해서 펼쳐지지 않거나 너무 묽어서 달라붙었다. 첫날 밤에는 밀가루 반 포대를 낭비했다. 만들어낸 것들은 뭉쳐있거나 커다란 구멍이 뚫려 제대로 된 모양이 아니었다. 나는 그 실패작들을 보며 속이 타고 화가 났다. 손을 들어 철판을 뒤집어 부야 했지만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뒤집어 부면 무엇으로 빚을 갚는단 말인가? 나는 마음을 다잡고 실패작들을 묵묵히 혼잣말인가? 손가락에 뜨거운 물집이 여러 개 잡혔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소스도 운지였다. 그냥 달콤한 맛만으로는 너무 단조로웠다. 나는 고추장을 조금 넣고 설탕을 넣고 물을 넣어 끓여보았다. 불 조절을 잘못하면 타버리거나 너무 묽어졌다. 김 할머니가 냄새를 맡고 오셔서 한번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잠시 후 작은 봉지에 직접 바은 오양 가루를 가져오셨다. 이거 조금만 넣어봐. 내가 직접 튀겨보니 물렁거리거나 타거렸다. 기름 온도 조절을 잘못해서 팔에 기름이 튀어 따끔거려 비명을 지을 뻔했다. 나중에는 김 할머니가 알쓰러워하시며 조언해 주셨다. 기름이 끓어오르면 젓가락을 넣어봐. 작은 거품이 올라오면 돼. 빵 조각은 얇게 썰어야 하고 넣자마자 금방 더 오르면 양면이 황금색이 될 뻔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딱딱해져. 그녀가 말한 대로 해보니 겨우 그녀 딱해져. 일주일이 지났다. 내 길거리 토스트 미역하는 겨우 바줄만해졌다. 삼륜 자전거 프레임 위에는 연탄 난로와 벽돌로 만든 간이 조리대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낡은 철판이 고정되어 있었다. 옆에는 나무판으로 작은 조리대가 만들어져 반죽 그릇, 계란 바구니, 소스통, 파 송송 썬 그릇, 계란 추가 4,000원이라고 쓰여 그리고 내가 직접 튀긴 바삭한 빵 조각들이 비닐봉지에 조심스럽게 쌓여 있었다. 장사를 시작하기 전날 밤 나는 하은이에게 국수를 끓여주었다. 하은이가 다 먹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나는 한 숟갈도 먹을 수 없었다. 하은이를 재우고 나는 희미한 불빛 아래 앉아 마당의 초라할 리어카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은 토끼처럼 불안하게 뛰었다. 그를 과연 누가 사줄까? 하나도 못 팔면 어쩌지? 하나도 못 팔거니 와서 쫓아내면 어쩌지? 준호 패거리들이 내 노점을 찾아오면 어쩌지?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곳으로. 하지만 안방 침대 위에서
잠든 하은이의 작은 얼굴을 보자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나에게 의지하는 모습이었다. 김 할머니가 주신 낡은 바퀴도 생각났고 그녀가 건네주었던 오양 가루도 생각났다. 이 세상이 온통 냉대와 핍박뿐인 것은 아니었다. 아주 작은 빛, 아주 작은 온기가 남아 있었다. 나는 이렇게 포기할 수 없었다. 하은이를 위해서도, 이 작은 온기를 위해서도. 새벽 4시 알람이 울렸다. 나는 태엽 감긴 인형처럼 벌떡 일어났다. 조용히 조심스럽게 연탄난로에 불 피우고 마지막으로 반죽을 조절하고 물건들을 점검했다. 연탄은 불이 잘 붙지 않아 연기가 매워서 눈물이 났다. 겨우 불을 붙였지만 불꽃은 미약했고 화력이 약해서 철판이 태워지는데 한참이 걸렸다. 나는 서둘러 장사를 나가려고 물건들을 하나씩 차에 싣고 밧줄로 고정했다. 마당 문을 열자 늦가을기고 있었다. 나는 목도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굳게 닫힌 방문을 돌아보았다. 하은아, 엄마 간다. 그리고 나는 삐걱거리는 바퀴가 조금 비뚤어진 리어카를 밀고 차가운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다. 바퀴가 텅 빈 거리를 굴러가는 소리가 고요함 속에서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다만 우리 집에서 하은이의 유치원에서 더 멀리 떨어져야 한다는 것만 알았다. 마침내 나는 새로 지어진 아직 입주율이 높지 않은 버스 종점 근처의 바람막이가 되는 한 구석에 리어카를 세웠다. 연탄불이 작은 온기를 가져다 주었고 희미한 노란 전구 불빛이 내 앞에 작은 공간을 밝혔다. 나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종이 간판을 걸어놓은 다음 그곳에 서서 가끔 지나가는 첫 차버스를 바라보았다. 멀리서 서서히 번져오는 여명도 바라보았다. 시간은 1분 1조차 주지 않았다. 내 손발은 얼어붙어 뻣뻣해졌고 하늘은 검은색에서 회색으로 다시 서서히 밝은 빛을 떼기 시작했다. 드문드문 사람들이 지나가기 시작했다. 공포와 수치심이 다시 밀려왔다. 나는 고개를 숙여 그림자 속에 숨고 싶었다. 마침내 근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듯한 작업복 차림의 한 남자가 손을 비비며 내 종이 간판을 흘끗 보았다. 토스트에 계란 하나요. 빨리 좀 해주세요. 시간 없어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허둥지둥 네 하고 대답했다. 네 하고 대답했다. 나는 국자 가득 반죽을 떠서 철판에 부었지만 긴장과 추위 때문에 손이 심하게 떨렸다. 반죽은 철판 위에 쏟아졌고 나는 기억 속 토스트 아줌마처럼 손목을 돌려 반죽을 펼치려 했지만 동작은 어설펐고 토스트 모양은 삐뚤빼뚤하고 두께도 고르지 않았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나는 서둘러 계란 하나를 깨뜨려 올렸지만 계란물은 흘러내려 철판 밖으로 나갈 뻔했다. 남자는 눈살을 찌푸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허둥지둥 뒤집었고 다행히 찢어지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나는 비닐봉투에 싸서 이 못생기고 거의 실패작에 가까운 토스트를 남자에게 건넸다. 목소리는 목이만 했다. 4,000원입니다. 남자는 토스트를 받아들고 한 번 보더니 아무런 불평 없이 4,000원을 꺼내 내게 주었다. 잔돈 500원은 됐어요. 그는 토스트를 들고 걸어가면서 크게 한 입 베어 물었다. 나는 그 1,000원짜리 지폐 3장과 1,000원짜리 동전 하나를 쥐었다. 동전에는 남자의 손바닥 온기가 남아 있었다. 나는 손가락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었다. 그 희미한 온기는 마치 약한 전류처럼 순식간에 내 온몸의 차가움과 경직을 꿰뚫었다. 팔았다. 비록 못생기고 겨우겨우 만들었지만 나는 고개를 들어 남자가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손에 든 구겨진 4,000원을 보았다. 햇살은 점점 더 밝아져 내 붉어진, 활거진, 얼거진 얼굴을 비췄다. 첫 번째 고비를 넘들였던 그 어둠 것을 첫 번째 고비를 넘긴 것 같았다. 비록 다리는 여전히 후들거리고 손은 떨렸지만 나는 이 차가운 색이었지만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비록 한 줄기뿐이었지만 그 구겨진 4,000원은 내 손바닥에 땀으로 축축하게 쥐어 있었다. 두 번째 손님이 찾아올 때까지 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돈을 앞치마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그 동전은 허벅지에 차갑게 그리고 뜨겁게 닿았다. 그리고 뜨겁게 닿았다. 두 번째 손님은 버스를 타러 가는 젊은 여자였다. 세 번째 손님은 버스를 타러 가는 젊은 여자였다. 계란 2개를 추가해달라고 했다. 나는 여전히 긴장하고 서툴렀지만 개시를 하자 마음이 좀 진정되었다. 연탄불의 열기가 얼어붙은 내 손발을 서서히 데워주었다. 나는 버스 정류장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다. 아침 6시부터 7시 반까지가 가장 사람이 많았다. 출근하는 사람, 등교하는 학생, 버스 타는 사람. 나는 최대한 속도를 내려고 했지만 손기술이 서툴러 기다리지 못하고 옆에 빵 파는 노점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단속반 차량은 사흘째 아침에 나타났다. 구청 단속반이라고 쓰인 흰색 픽업 트럭이 소리 없이 골목 어귀에 멈춰섰다. 내가 그 차를 보았을 때 제복을 입은 두 사람이 이미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내 머릿속이 윙하는 소리를 냈다. 주변에 두유나 튀김을 파는 다른 노점산들은 재빨리 리어카를 밀고 도망쳤다. 나는 허둥지둥 연탄불을 끄려 했지만 연탄불은 금방 꺼지지 않았다. 연탄불은 금방 꺼지지 않았다. 얼굴이 새빨개졌다. 누가 여기서 장사하라고 했어? 허가증은 있어? 키 큰 단속반원이 내 리어카를 톡톡 두드리며 네 리어카를 톡톡 두드리네 리어카를 톡톡 두드리며 여기서 노점사 못해. 다음에 또 보면 물건 압수할 거야. 다른 나이든 단속반원이 내 잿빛 얼굴을 보고는 말투를 좀 부드럽게 했다. 장사하고 싶으면 저쪽 시장 가서 관리비 좀 내고 고정 자리를 얻어. 그럼 이렇게 숨어 다니지 않아도 되잖아. 나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잖아. 이 물건들은 내 목숨과 같았다. 나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고 손이 떨려 철판을 겨우 잡고 있었다. 내 다리가 풀려 도로변에 주저앉았다. 그들이 가자. 내 다리가 풀려 도로변에 주저앉았다. 나는 다시는 버스 정류장 근처에 머물 용기가 없었다. 리어카를 밀고 목적 없이 걸었다. 마침내 낡은 아파트 단지 뒷문 골목 어귀에 멈춰섰다. 이곳은 외지고 사람이 적었지만 그래도 잠시나마 안전했다. 다만 장사는 더 안 되었다. 오전 내내 겨우 4개밖에 팔지 못했다. 밤에 집에 돌아오니 손에는 또 새 물집이 잡혔고 허리가 쑤시고 아팠다. 하은이가 달려와 나를 안으려 하자 나는 서둘러 돌아오니 서둘러 달려와 나를 안으려 하자 나는 주머니 속에 잔돈들을 꺼내 세어보았다. 원 7,500원. 원가를 제하면 1만 원도 채 벌지 못했다. 열흘 안에 1억 원의 이자를 마련해야 한다니. 이 숫자는 내 눈앞을 다시 캄캄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쓰러질 수 없었다. 나는 그 17,500원을 조심스럽게 모아 양철 과자 상자에 넣었다. 그것은 나의 희망 상자였다. 한 푼이 산을 오르는 작은 한 걸음이었다. 비록 힘들고 어리는 작은 한 걸음이었다. 나는 더욱 집요하게 기술을 연마하기 시작했다. 반죽의 농도를 그릇에 담아 기록했고 불의 세기를 연탄이 타는 색깔을 보며 판단했다. 소스의 맛은 조금씩 조절하며 직접 맛보고 김할머니에게 맛보게 했다. 바삭한 빵 조각은 잘 튀겨지지 않으면 한 번에 조금씩만 튀겼다. 아깝더라도 바삭함을 유지해야 했다. 장소도 몇 번 바꿨다. 시장 관리비는 단속반을 거의 오지 없었기에 단속반을 피해 다닐 수밖에 없었다. 나중에는 직업 전문학이 없었다. 나는 학교 담장 밖에 눈에 띄지 않는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매일 날이 밝기 전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학생들은 늦게 일어나기에 내 장사 시간도 조절했다. 아침 5시부터 7시까지는 먼저 근처 공사장 주변을 돌며 첫 출근하는 노동자들에게 팔았다. 그리고 7시가 넘어 학교 뒷문으로 가서 하치관에 맞췄다. 이렇게 하루에 일용 20개를 더 팔 수 있었다. 대가는 더 팔 수 있었다. 나는 가장 두꺼운 손바지를 입었지만
무릎은 여전히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다. 손에 갈라진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반죽과 소스에 닿으면 뼈아프게 아팠다. 한 번은 토스트를 만들다가 어지럼짐을 느껴 뜨거운 철판에 얼굴을 박을 뻔했다. 옆에서 토스트를 기다리던 여학생이 주머니에서 어젯밤 놀라 비명을 질렀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여학생은 내 창백한 얼굴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딱딱한 빵을 억지로 삼켰다. 생활은 이렇게 날마다 연탄불 연기와 기름때, 불안과 걱정, 그리고 꼼꼼한 계산 속에서 억지로 이어졌다. 양철 과자 상자 속 돈은 잔돌에서 지폐로 다시 흩어져 있던 것이 뭉치면서 두툼해졌다. 5억만 원이 모이면 고무줄로 묶어두었다. 이것은 강 사장에게 줄이자였다. 나는 한 번에 다 주지 않았다. 그가 내가 만만하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고 이 돈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까봐 더 두려웠고 매번 준호나 그의 부하들이 진행 상황을 확인하러 오면 나는 3억만 원을 내밀고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좋은 말을 하며 시간을 벌어달라고 빌었다. 민서 씨, 이 돈은 이쑤시개나 다름없어. 준호는 매번 이렇게 말하며 돈을 주머니에 쓰시게나 다름없어. 준호는 매번 이렇게 말하며 돈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불길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래도 죽어라 애쓰고 있어요. 강 사장님께 좀 더 시간을 달라고 부탁 좀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강 사장님. 고맙습니다. 준호 씨. 그들이 가고 나서야 나는 허리를 펴고 이마에 맺힌 땀인지 식은 땀인지 모를 것을 닦아냈다. 다시 내 철판 앞으로 돌아왔다. 자존심은 이미 오래전에 값어치 없는 것이 되었다. 하은이의 안전과 이 낡은 집에 잠시 동안의 평화를 살 수 있다면 허리를 숙이고 비굴한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 대수인가? 하은이는 나의 가장 큰 약점이자 가장 깊은 아픔이었다. 내가 매일 집을 나설 때면 그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밤에 내가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면 그는 종종 식탁에 엎드려 잠들어 있었다. 작은 손 옆에는 반쯤 먹다 남은 차가운 빵이 놓여 있었다. 김 할머니가 가끔 따뜻한 밥과 반찬을 가져다 주셨지만 매일 폐를 끼칠 수도 없었다. 나는 하은이에게 작은 달력을 사주고 그 위에 동그라미를 그리게 했다. 엄마가 매일 동그라미 하나씩 지워나가면 빚을 다 갚고 좋은 날이 가까워지는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그는 아주 열심히 그렸다. 매일 밤늦게 내가 돌아오면 그 삐뚤 빼뚤어오면 어느 날 내가 평소보다 일찍 장사를 마치고 돌아왔다. 해가 아직 완전히 지지 않은 저녁이었다. 나는 하은이가 마당에서 혼자 웅크리고 앉아 작은 나뭇가지로 내 낡을 리어카 옆바닥에 무언가를 극적이는 것을 보았다. 나는 조용히 다가가 보았다. 그는 먼지투성이 바닥에 3개의 작은 사람을 그려놓고 있었다. 큰 사람들, 작은 사람을 그려놓고 있었다. 큰 사람들, 작은 사람들, 작은 사람을 그려놓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는 아주 집중해서 그렸고 작은 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이건 엄마, 이건 하은이, 이건 하은이. 그 지워진 흐릿한 그림자 쪽으로 화살표를 그리고 나쁜 아빠라고 썼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회색빛 하늘을 바라보며 작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하은이는 엄마만 있으면 돼. 엄마만 있으면 돼. 나는 그의 등 뒤에 서서 입을 틀어막고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도록 꽉 쥐었다. 겨우 울음을 참았다. 눈물이 소리 없이 왈칵 소마닥을 하는 것을. 눈물이 소리 없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마음속은 녹시 뒤집히고 지식이고 5살짜리 아이조차 누가 필요하고 누가 필요 없는지 아는 것을. 나는 눈물을 닦고 앞으로 걸어가 웅크려 앉아 뒤에서 조심스럽게 하은이를 끌어안았다. 하은이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더니 내가 보이자 이가 빠진 앞니를 드러내며 활짝 웃었다. 엄마, 오늘 일찍 왔네. 응? 엄마가 오늘 하은이가 보고 싶었어. 나는 그의 부드러운 작은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그에게서 나는 희미한 비누 냄새를 맡았다. 특별히 대단해서 돈을 아주 많이 벌 수 있어. 이 작은 사람은 하은이. 하은이도 크면 돈 많이 벌어서 엄마한테 큰 집 사주고 새 차도 사줄 거야.
엄마가 더 이상 힘들지 않게 해줄 거야. 나는 그를 꼭 끌어안고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늦가을 바람이 마당을 스쳐 지나가며 바닥에 흙먼지를 휘감아 그 어린 그림을 서서히 흐릿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하은이의 말은 불타는 숯불차를 만들었다. 엄마는 돈을 아주 많이 벌어서 빚을 다 갚고 우리에게 평화로운 날들을 선물할 것이다. 엄마는 너에게 공주 같은 삶을 줄 수는 없겠지만 약속한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우리를 굽히게 하거나 두렵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뒤편의 연탄불은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지만 품속의 이 작은 온기와 마음속의 그 불타는 숯불은 앞으로 다가올 끝없는 혹독한 새벽들을 버텨낼 충분한 힘이 될 것이다. 동그라미를 그리는 날들은 하루하루 줄어들었다. 양철 상자 속의 돈은 작은 뭉치에서 점점 더 두툼한 뭉치로 변해갔다. 빚을 갚는 것은 내 뼈에 사무치는 습관이 되었다. 매달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단속관이 오는 것도 비바람이 몰아치는 것도 아니었다. 바로 강 사장 패거리들이 찾아오는 때였다. 준호가 몇 번 오고 나서는 석현이라는 다른 사람이 왔다. 석현은 준호보다 말이 없었고 얼굴에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얼굴에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돈을 받고 세고 영수증을 찍는 일련의 과정이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었다. 디장을 찍는 일련의 과정이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었다. 오히려 이해하기 어려운 물건을 측량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한 번은 돈을 건넬 때 그는 내 땀으로 축축해진 지폐 뭉치를 받아들고는 이례적으로 물었다. 얼마 남았습니까? 나는 잠시 멈칫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숫자를 말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영수증을 내게 건넸다. 그날 나는 그가 영수증에 쓴 상환금 수령이라는 글자가 평소보다 좀 더 반듯해 보인다고 막연히 느꼈다. 내 길거리 토스트 노점은 직업 전문학교 뒷문에서 점점 유명해졌다. 학생들은 나에게 토스트 아줌마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그들은 내가 만든 토스트의 소스 맛이 특별하고 항상 다른 집보다 바삭하다고 말했다. 어떤 연애하는 학생들은 2개를 사서 남자아이가 여자아이에게 건네면 여자아이는 한 입 빼어 물고 눈이 휘어지도록 웃었다. 나는 그들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징하기도 했고 또 따뜻해지기도 했고 또 따뜻해지기도 했다. 이지훈이 나를 쫓아다닐 때도 학교 앞에서 군고구마를 사다 주곤 했다. 따뜻하고 달콤해서 이빨을 끈적하게 달라붙었던 토스트를 만드는 동작은 서툴렀던 것에서 유연하게 변했다. 손목을 한 번 돌리면 완벽한 원이 그려졌다. 불 조절은 딱 알맞았고 빵은 노릇하게 바삭하고 계란은 부드럽게 익었다. 소스는 나만의 비법을 찾아내 달콤하고 짭짤한 것이 적당히 어우러지고 은은한 향신료 맛이 났다. 김할머니도 밖에서, 사모니도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맛있다고 하셨다. 튀김은 더할 나의 시그니처 메뉴였다. 삶은 마치 연탄불과 반죽에 의해 굳어진 듯 흘러갔다. 매달 사채업자에게 빚 독촉을 받는 며칠을 제외하면 나머지 시간은 태역 감긴 시계처럼 새벽의 추위, 오전의 기름 연기, 오후의 피로, 그리고 심야의 고독 속에서 뱅글뱅글 돌았다. 그러다 그의 겨울, 첫눈이 내렸다. 그러다 그의 겨울, 첫눈이 내렸다. 그러다 그의 겨울, 첫눈이 내어지는 내렸다. 눈은 한밤중에 소리 없이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평소처럼 일어나 연탄불을 피우려 했지만 연탄이 습기를 먹어 아무리 기만. 나는 서둘러 장사를 나가려고 리어카를 밀고 나섰다. 눈은 많이 내리지 않았지만 바닥에는 이미 얇게 쌓여 있었다. 바퀴가 지나간 자리에는 삐뚤빼뚤한 자국이 남았다. 더 나쁜 것은 장소에 도착해서야 눈 때문에 학생들이 기숙사에 틀어박혀 나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겨우서 알게 되었다. 길 위에 행인도 거의 없었다. 나는 썰렁하긴 한도 더위 없었다. 나는 썰렁한 눈보라에 눌려 꺼질 듯 말 듯 희미하게 타올랐다. 내 머리카락과 목도리에는 눈이 빽빽하게 쌓였고 금세 차가운 물이 되어 목으로 파고들었다. 추위는 수많은 바늘이 속옷을 뚫고 뼈마디를 찌르는 듯했다. 무릎은 몇 년 전 공장에서 물건을 나르다가 삐끗한 적이 있었는데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병이 되었다.
평소에도 흐린 날이면 아팠는데 이번에는 찬 기운이 덮치자 송곳으로 쑤시는 듯이 아팠다. 나는 한동안 발을 동동 구르며 움직여야 했지만 정우가 되도록 눈은 그치지 않았고 나는 결국 장사를 접고 리어카를 밀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능보라가 몰아쳤고 바퀴는 눈 위에서 미끄러져 몇 번이나 리어카와 함께 넘어질 뻔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무릎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전해져 눈앞이 캄캄해졌다. 평소 20분 걸리던 길을 그날은 1시간 넘게 걸었다. 겨우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거의 문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열쇠를 잡은 손이 통제 불능으로 떨렸고 몇 번을 시도한 끝에 겨우 문을 열었다. 하은이는 학교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젖은 외투를 벗을 새도 없이 침대 옆으로 달려가 차가운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싸고 웅크렸다. 이빨은 덜덜거렸고 온몸의 뼈마디가 아픔과 추위로 소리치는 듯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이 열리고 하은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다. 그는 내 모습을 보고 놀라 가방을 떨어뜨리고 달려와 내 이마를 만졌다. 엄마, 왜 그래? 주방으로 달려가 발돋움을 하며 내게 뜨거운 물을 따라주려 했다. 보온병이 너무 무거워 그는 들지 못했고 뜨거운 물이 쏟아져 그의 작은 손을 데이게 했다. 그는 울지 않고 손으로 눈물을 닦더니 다시 밖으로 달려갔다. 잠시 후 김 할머니가 하은이와 함께 들어오셨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강차 한 그릇을 들고 계셨다. 아이고, 감기 걸렸구나. 얼른 따뜻할 때 마시렴. 그 뜨거운 생강차가 목으로 넘어가자 따뜻한 기운이 서서히 위장부터 퍼져나갔다. 얼어붙었던 팔다리가 점차 감각을 되찾았지만 무릎의 통증은 더욱 선명하고 격렬하게 느껴졌다. 이 아이야,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무슨 장사를 나간다고 그래? 김 할머니는 내 무릎을 주물러 주시면서 잔소리하셨다. 돈은 다 벌 수 있는 게 아니야. 목숨이 중요하지. 나는 눈을 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멈추면 강 사장 패거리들이 찾아올 것이고 멈추면 양철 상자 속의 숫자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멈추면 나와 하은이, 머리 위의 하늘은 정말로 무너질 것이다. 그 폭설 이후 나는 병이 났다. 열이 나고 기침을 했고 무릎은 붓고 아파서 움직일 수 없었다. 사흘 동안 침대에 누워 있었다. 김 할머니가 나를 돌봐주셨고 밥과 약을 가져다 주셨다. 하은이는 작은 어른처럼 학교에서 돌아오면 내 침대 곁을 지키며 교과서의 이야기를 읽어주고 작은 손으로 서툴게 내 다리를 주물러 주었다. 나흘째 되는 날 열은 좀 내렸지만 여전히 아팠다. 나는 억지로 일어나 연탄불이 꺼지면 다시 피우고 반죽이 상하면 다시 만들었다. 나는 누워있을 수 없었다. 누우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다. 김할머니는 내 모습을 보며 고개를 저으며 한숨만 쉬셨고 더 이상 말리지 않으셨다. 다만 나중에 아들이 타지에서 보내준 게 가죽 무릎 보호대, 실제로는 따뜻한 무릎 보호대를 내게 건네주셨다. 낡았다고 싫어하지 말고 이거 차고 있으면 찬 기운 나가주셨다. 이 무릎 보호대는 그 후 수많은 추운 새벽을 나와 함께 보냈다. 무릎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그것이 막아주니 덜 힘든 것 같았다. 시간은 돌을 산 위로 밀어 올리는 것처럼 무겁고 느렸지만 확실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빚을 갚은 지 5년째 되는 해. 나는 낡은 3륜 자전거를 버리고 중고 푸드트럭을 샀다. 지붕이 있어서 비나 눈이 와도 가릴 수 있었다. 여전히 연탄불을 사용했지만 난로는 훨씬 사용하기 편리했다. 양철 상자는 철제과자 상자로 바뀌었고 그 안에는 잔돈뿐만 아니라 1만 원짜리 지폐도 쌓이기 시작했다. 하은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다시 중학교에 진학했다. 그는 점점 더 의젓해졌고 성적도 아주 좋았다. 벽에는 상장이 가득 붙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아빠가 언제 돌아오느냐고 묻지 않았고 그 지워진 작은 사람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주말마다 내가 다음 날 사서 내 베개 밑에 넣어두곤 했다. 그는 주말마다
내가 장사 나갈 바삭한 빵 조각을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작은 손으로 튀겨낸 빵 조각은 때로는 내가 만든 것보다 더 바삭했다. 삶은 이렇듯 날마다의 고된 노동과 서서히 늘어나는 통장 잔고 속에서 평범한 모습을 되찾아가는 듯했다. 그러다 빚이 마지막 1천만 원 남았을 때 그 숫자는 장부 위에서 곧 넘어서야 할 상봉우리 같았다. 나는 이미 산정산의 희미한 빛을 볼 수 있었다. 나는 1년, 많아야 1년 반만 더 있으면 모든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계획했다. 그때가 되면 하은이를 데리고 롯데리아에 가서 햄버거를 사줄 것이다. 그가 오랫동안 먹고 싶어 했던 나 자신에게도 새 옷을 사줄 것이다. 어쩌면 돈을 좀 더 모아 낡은 집에 비가 새는 지붕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희망은 연탄불 속에서 꺼질 듯 말 듯 희미하게 타오르던 연탄불처럼 바람이 불자 다시 은은한 붉은 빛을 띠며 타올랐다. 나는 거의 10년 가까이 나를 짓눌렀던 이 산을 마침내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심지어 빚을 다 갚는 날, 그 양철과자 상자와 그 안에 있던 모든 장부, 영수증을 연탄난로에 넣어 깨끗하게 태우고 영수증을 연탄난로에 넣은 장부. 하지만 운명이라는 것은 당신이 희망의 빛을 보았다고 생각할 때 가차없이 얼음물을 끼얹어 당신의 모든 바람을 꺼버리는데 가장 능숙했다. 그날 석현이 돈을 받으러 찾아왔다. 나는 준비해둔 8억만 원을 그에게 건넸다. 그는 돈을 세고 영수증을 썼다. 영수증을 받아댔다. 그는 거에 다독였다. 나는 거의 참을 수 없는 기대감을 담아 조심스럽게 물었다. 석현 씨, 이제 1억 원도 안 남았죠.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나도 모르게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다 됐어요. 이제 다 됐어요. 하지만 석현은 평소처럼 바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품속에서 또 다른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영수증이 아니라 새로 인쇄된 계약서였다. 그는 그것을 내게 건네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아무런 감정 빚은 대로, 기존 규칙대로. 그의 목소리는 아무런 감정 변화가 없었지만 한 글자가 마치 얼음 송곳처럼 막 뜨거워지려던. 나는 움찔하며 그 종이를 받아들었다. 종이 위에는 글자가 많지 않았지만 의미는 아주 분명했다. 자금 조달 비용 및 위험 부담을 고려하여 일부 원금 상환에 대해 이자율을 인상한다. 간단히 말해 남은 1억 원금 이자율을 인상한다. 남은 1억 원도 안 되는 빚에 대해 더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었다.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종이 조각이 바스락거렸다. 왜요? 처음부터 다 합의된 거 아니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야시도 없었다. 시장이 변했습니다. 서명하시죠, 민서 씨. 서명하시면 남은 빚이 유효합니다.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 차가운 계약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내가 수십 년을 살아온 벽지가 벗겨졌지만 여전히 낡은 집을 올려다보았다. 역제가 벗겨졌지만 여전히 나의 집인 이 낡은 집을 올려다보았다. 연탄난로 위에서는 하은이에게 데워지던 우유가 미세하게 부글거리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마지막 1억 원. 손가락이 가장자리에 베어 손바닥이 아렸다. 그리고 나는 손을 놓아 석현을 바라보았다. 내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비정상적으로 평온했다. 계속하는 것 외에 제가 또 다른 선택지가 있나요? 석현은 안도의 한숨을 쉬는 듯했다. 그는 펜을 내게 건넸다. 그는 펜을 내게 건넸다. 나는 펜을 내게 건넸다. 나는 그 불공정한 계약서에 내 이름을 선언했다. 잘 받았습니다. 김민서. 세 글자는 삐뚤빼뚤하게 쓰여 있었고 종이 뒷면까지 비칠 듯 온몸에 힘을 뒷면까지 비칠 듯 또 온몸의 뒷면까지 비칠 듯. 말을 마친 그는 몸을 돌려 떠났다. 문이 닫히자 방 안은 소름 끼치도록 고요했다. 연탄난로 위에서 우유가 부글거리는 미세한 소리와 창밖에서 휘몰아치는 바람 소리만이 들렸다. 나는 천천히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역시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댔다. 손에는 김미서 씨 상환금 8억만 원 수령이라고 쓰인 영수증이 쥐어 있었다. 산에는 정산이 없고 길에는 끝이 없었던 것이다.
나는 고개를 들어 천장의 빗물 자국이 지도처럼 얼룩진 노란 부분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웃고 싶었지만 입꼬리는 움직이다가 결국 우는 것보다 더 추한 곡선을 그릴 뿐이었다. 우유가 푸시시하고 넘쳐 흘러 연탄 난로의 마지막 불씨를 완전히 꺼뜨렸다. 우유가 불을 끄는 푸시시 소리는 짧은 한숨처럼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넘쳐 흐른 우유가 연탄 난로 주변에 서서히 굳어보기 흉한 하얀 자국을 흉한 하얀 내가 끝이 보인다고 생각했던 길은 갑자기 늘어나 더 흐릿하고 더 어두운 먼 곳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바닥에 앉아 울어야 하는가? 소용없다. 10년 전 그 피눈물 속에서도 죽지 않았는데 지금은 더더욱 그럴 수 없다. 나는 벽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는 그 통증에 익숙해져 있었다. 나는 난로 주변의 잔해를 치우고 다시 불을 피웠다. 삶은 계속되어야 하고 토스트는 계속 팔아야 하며 빚도 계속 갚아야 했다. 다만 빚 청산 이후에 대한 막 피어나던 희미한 생각은 그 얼음물 한 양동이에 완전히 꺼져 연기한 줄기조차 남지 않았다. 희망이 사라지자 오히려 더 무모해질 수 있었다. 나는 눈이 가려진 채 멍하니 맷돌을 끄는 당나귀처럼 더욱 침묵하고 더욱 필사적으로 일했다. 장사를 시작하는 시간은 더 빨라졌고 끝내는 시간은 더 빨라졌고 끝내는 시간은 더 늦어졌다. 직업 전문학교 뒷문의 학생들은 몇 기수나 바뀌었고 나를 토스트와 바뀌었고 내 머리카락도 모르는 사이에 절반 이상이 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더 굽었다. 손에 갈라진 상처와 화산 자국은 겹겹이 쌓여 마치 늙은 나무 껍질 같았다. 하은이는 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명문고에 합격하여 이 잿빛 삶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그는 주말마다 집에 오면 내가 일하는 것을 돕겠다고 나섰고 몰래 아껴둔 용돈을 내 양철 상자에 넣어두곤 했다. 내가 발견하면 항상 억지로 돌려주려 했고 그러면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엄마, 저 다 컸어요. 그는 더 이상 아빠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마치 그 사람이 존재한 적이 없는 것처럼. 때로는 한밤중에 내가 잠든 그의 여전히 앳되지만 은은하게 강인한 윤곽이 잡힌 옆얼굴을 바라보면 가슴속에 밀려오는 엄청난 죄책감이 밀려왔다. 다른 아이들은 이 나이의 부모의 품에서 귀하게 자랐는데 내 하은이는 너무 일찍 삶의 무게를 느끼고 나의 비참함을 나누어 짊어져야 했다. 8년째였는지 9년째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가을이었다는 것만 기억한다. 석현이 돈을 받으러 왔을 때 갑자기 강 사장이 다음 달에 로얄스타 호텔에서 생일잔치를 한다고 말했다. 나는 막 마련한 돈을 쥐고 마음속이 조여왔다. 이건 상납이었다. 그동안 빚을 갚는 것 외에도 매년 강 사장에게 성의를 표할 돈을 마련해야 했다. 석현은 마련해야 할 것 보더니 석현은 나를 흘끗 보더니 더 6만 원에서 5억만 원에서 5억만 원에서 5억만 원 정도. 그건 태도였고 잠시 동안의 평화를 사는 것이었다. 하지만 로얄스타 같은 것이었다. 그날 밤 나는 양철 상자 속의 푼돈들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2만 원짜리 지폐 5장을 꺼내 빨간 종이에 싸서 봉투를 만들었다. 이 5억만 원은 내가 새벽부터 밤까지 아끼고 아껴서 거의 반 달 동안 겨우 모은 돈이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강 사장의 생일날 나는 일부러 아침 장사를 접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유일하게 기름때나 밀가루 자국이 없는 낡은 외투였다. 로얄스타 호텔로 향했다. 그런 호화로운 곳에 가본 것은 처음이었다. 수정등은 눈을 부시게 했고 카펫은 너무 부드러워 발을 디딜 때마다 불안했다. 나는 로비 한 구석에서 거의 1시간 동안 기다림 끝에 석현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나는 봉투를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강 사장님께 드리는 작은 성의입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석현은 봉투를 받아들고 두께를 만져보더니 아무 표정 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네, 강 사장님께 잘 전달하겠습니다. 늦가을 찬바람이 불어오자
그제야 등줄기에 땀이 흥건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5억만 원은 연못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아무런 반응도 없었지만 나는 그 반응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이 규칙이었다. 나와 하은이가 이 도시에서 겨우 숨통을 트고 살아갈 수 있는 불문율의 규칙이었다. 내가 비청산이라는 두 글자를 어떻게 쓰는지 거의 잊어버릴 무렵 전환점은 아무 예고 없이 찾아왔다. 평범한 어느 오후였다. 나는 장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소를 씻고 있었다. 냄비를 긁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방 안의 유일한 소리였다.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세지 않고 아주 규칙적이었다. 나는 수도 검침원인 줄 알고 손을 닫고 문을 열러갔다. 문 밖에는 두 남자가 서 있었다. 둘 다 재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모습이 차분하고 점잖았다. 강 사장 패거리와는 달랐다. 김민서 씨 되십니까? 나이가 좀 더 많은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다. 말투는 공손했다. 나는 경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신분증을 보여주었다. 민서 씨 댁 부동산에 대해 상의할 사안이 있어서요. 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도시재생 사업, 부동산. 나는 깜짝 놀라 그들의 집 안으로 들였다. 방은 좁고 낡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는 듯했다. 다만 벽지가 벗겨진 벽과 낡은 주택가가 새로운 개개발군이었다. 장 씨는 그림 몇 장과 서류를 꺼내 내 기름때 묻은 작은 식탁 위에 펼쳐놓고는 참을성 있게 묻은 참의 식탐을 서류를 꺼내 내 기름때 묻은 작은 식탁 위에 재개발? 이 단어는 내게 너무나 먼 이야기였다. 내 첫 반응은 고개를 젓는 것이었다. 안 돼요. 이 집은 부모님이 남겨주신 거예요. 이걸 허물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김민서 씨, 진정하세요. 장 씨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재개발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는 중요한 사에서 추진하는 중요한 사업이라 보상 기준이 아주 후합니다. 저희가 민서 씨 대준이 아주 후합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다가가 숫자를 보았다. 10, 100, 1000만, 10만, 100만. 내 숨이 멎었다. 손가락은 무의식적으로 그 영영들을 따라 아래로 내려갔다. 세고 또 세었다. 4명억 원. 나는 고개를 들어 장 씨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옆에 이 씨를 바라보았다. 내가 혹시 길 연기를 너무 많이 마셔서 환각을 보는 것은 아닌가 의심했다. 얼마라고요? 장 씨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그의 말 속에는 분명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통보였다. 4명억 원. 내가 평생 길거리 토스트를 팔아도 아니 10배를 팔아도 벌 수 없는 돈이었다. 그 돈이 그의 입에서 그렇게 가볍게 흘러나와 3천만 원도 채 안 되는 내 낡은 집 안했다. 이젠 한 번에 달아졌다. 엄청난 원도 채 안 되는 내 낡은 집 알이 떨어졌다. 엄청난 비현실감이. 나는 입을 벌렸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학비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평범한 아이처럼 살 수 있다. 하지만 뒤이어 더 깊은 막막함과 한 줄기 차가운 경계심이 밀려왔다. 너무 많은 돈. 이지훈도 그 옛날 이런 엄청난 숫자에 현혹되어 깊은 나락으로 빠져든 것은 아니었을까? 김민서 씨. 장 씨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불러들였다. 김민서 씨. 장 씨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불러들였다. 제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며칠 뒤에 다시 와서 구체적인 보상 협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서류를 남기고 공손하게 작별 인사를 했다. 문이 닫히자 갑자기 고요해진 방 안에 나 혼자 서 있었다. 서쪽 창문에서 늦은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들을 밝혔다. 나는 정교하게 인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10년을 살아온 구석구석 볕이 익숙한 이 낡은 집을 올려다보았다. 그 돈으로 새 집을 살 수 있다. 밝고 넓은 집, 10년 가까이 나를 짓눌렀던 빚을 다 갚을 수 있다. 내 하은이에게 완전히 다른 편안한 미래를 줄 수 있다. 하지만 그 돈은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었다. 며칠 동안 나는 넋을 잃은 듯했다. 장사를 할 때마다 실수를 연발했다. 소스를 너무 많이 바르거나 바삭한 빵 조각 넣는 것을 잊어버리곤 했다. 학생들은 모두 아줌마, 오늘 왜 그래요? 정신이 없으세요? 하고 물었다. 나는 말할 수 없었다. 이건 내가 계약서에 서명하고 돈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은이에게조차 전화로 귀띔하지 않았다. 다만 주말에 그가 집에 왔을 때 나는 그를 앉혀놓고 재개발 사무실에서 다녀간 일을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이야기해 주었다. 하은이의 눈이 순간 휘둥그레졌다. 손에 든 물컵을 놓칠 뻔했다. 손에 든 물컵을 놓칠 뻔했다. 3억억 원? 엄마? 정말이야? 진짜야? 그의 엄마. 장마 말 잘 들어.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 기쁨, 그리고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다. 평가는 그렇게 나왔지만 정확한 금액은 마지막에 다시 말해 이 돈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남겨주신 집으로 바꾼 돈이야. 깨끗한 돈이지만 너무 많아. 사람이 죽을 수도 있을 만큼 많아. 돈을 받기 전 모든 것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친척, 친구, 선생님, 한 글자도 말하면 안 돼. 친척, 선생님, 한 글자도 말하면 안 돼. 네 아빠 일도 조금은 알지. 돈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지만, 귀신을 불러올 수도 있지만, 귀신을 불러올 수도 있어. 우리 모녀는 아무 배경도 없으니, 이 돈을 손에 쥐면 뜨거웠으니, 하은이는 내 진지한 표정을 보며 얼굴에 흥분이 가라앉았다. 그는 내 손을 맞잡고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맑고 단호했다. 엄마, 알겠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게요. 이건 우리 집, 우리의 미래와 관련된 일이고 다른 사람들과는 상관없어요. 딸의 의젓함에 나는 가슴이 아프면서도 기뻤다. 나는 홀로 재개발 협상에 임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는 것이 많지 않아 조항들을 읽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하나하나 물어보고 몇 번이고 확인했다. 나는 아파트 입주권을 원하지 않았다. 위치가 너무 외졌다. 나는 오직 돈만 원했다. 가격 협상에서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에게 돌아와야 할 돈은 한 푼도 양보할 수 없었다. 담당자이시는 사석에서 장 씨에게 이 아주머니 보기에는 순진해 보여도 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서 만만치 않네요. 라고 말했다고 한다. 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나는 두려웠다. 나는 두려웠다. 이 안에 한전이 있을까봐,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떡 속에 낚싯바늘이 숨어 있을까봐,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떡 속에 낚싯바늘이 숨어 있을까봐. 계약은 마침내 체결되었다. 현금 보상 3억억 원, 예시불 지급. 서명할 때 내 손은 아주 안정적이었다. 이름은 한 획 한 획 또렷하게 썼다. 펜을 내려놓고 나와 하은이의 미래를 짊어진 그 서류를 바라보았을 때 예상했던 관이는 없었다. 오직 무거운 먼지가 내려앉은 듯한 공허한 먼지가 내려앉은 듯한 공허함과 더 깊은 불안감만이 느껴졌다. 돈이 입금되는 날, 나는 은행에 가서 수속을 봐봤다. 창구 직원의 모니터에 나타난 어지러울 만큼은 어지러울 모니터에 나타난 2억 원이면 집을 빌리고 앞으로 한동안 생활하는 데 충분했고 갑자기 찾아올 방문객에 대비하기에도 충분했다. 은행을 나서자 늦가을 햇살이 아주 좋았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며 북적였지만 나는 유난히 고독하게 느껴졌다. 마치 거대한 남에게 알려줄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절벽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나는 익숙지 않은 새로운 고층 건물들이 들어설 것이다. 낡은 집으로 이어지는 골목을 돌아보았다. 내 전반생,
빚을 갚던 전반생.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일한 흔적들이 모두 포클레인 소리와 함께 묻힐 것이다. 그래, 잘된 일이다. 낡은 것이 사라져야 새로운 것이 올 수 있는 법. 나는 주머니 속에 은행 카드를 쥐었다. 그 단단한 감촉이 그의 존재를 상기시켜 주었었고 사람에 대한 내게 남아있는 것을 살 수 있지만 내가 길거리 토스트 노점에서 보낸 10년의 세월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하은이가 놓쳤다. 김민서, 새로운 날들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네가 한 걸음 한 걸음 단단히 내딛어야 한다. 은행에 잠자고 있는 돈은 뜨거운 숯불처럼 품에 안고 있으면 뜨겁고 밖에 내놓으면 사람들이 탐낼까봐 두려웠다. 나는 계획대로 자유입출금 통장에 있던 2억 원으로 서울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 단지의 투룸을 빌렸다. 낡은 집이었지만 깨끗한 것이 더 중요했다. 무엇보다 이곳에는 아무도 나를 몰랐다. 김민서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도 없었고 내 통장에 3억억 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없었다. 이사하는 움직임은 아주 작았다. 낡은 가죽 가방 하나, 이불 몇 채, 냄비와 그릇 몇 개, 그리고 잠긴 양철 과자 상자. 길거리 토스트 리어카는 나와 같은 꿈을 가진 외지에서 온 주부에게 8억만 원을 팔았다. 돈을 받을 때 그 주부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했다. 나는 거의 10년 동안 나와 함께했던 녹슨 자국 하나하나까지 익숙한 그 작은 리어카를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듯했지만 이내 다시 굳건해졌다. 새 집이 정리되자 나는 하은이의 학교에 전화해서 새 주소를 알려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주말에 바로 이곳으로 오라고 실신당부했다. 하은이는 전화 너머에서 아주 의젓하게 대답했다. 며칠 동안 나는 그림자처럼 지냈다. 매일 아주 일찍 잠했었겠다. 생체 시계가 아직 조절되지 자연스러운스랬다. 눈을 뜨면 소절 들려왔다. 성체 시계가 아직 조절되지 않아. 눈을 뜨면 순간 난로에 불을 피우고 반죽을 만들러 가야 할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마음속에서 거의 10년 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끈이 갑자기 느슨해졌지만 홀가분함 대신 갈 곳을 잃은 듯한 불안감이 밀려왔다. 나는 필사적으로 일하는 데 익숙했고 쫓기는 데 익숙했다. 갑자기 멈추니 온몸이 이상했다. 나는 최대한 외출하지 않았다. 외출할 때도 최소한 사고는 서둘러 돌아왔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채 나는 이 돈을 어떻게 운용할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하은이의 대학이 너무 크지 않아도 된다. 정직한 작은 장사를 하며 평온하게 살자. 나 자신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 하은이가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하지만 희미한 불안감은 계속 나를 맴돌았다. 폭풍 전의 저기압처럼 사람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걷어 올리고 아래층에 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낯선 그림자가 서성이는지 올 사람은 결국 피할 수 없었다. 재개발 보상금을 받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오후 날은 흐렸다. 나는 막 걸레질을 마치고 삐걱거리는 낡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저녁에 하은이에게 뭘 맛있는 것을 해줄까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세지 않고 가볍게 심지어 예의 바른 듯했다. 하지만 한 번이 갑자기 조여드는 내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나는 즉시 소어드는 내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멈추지 않았다. 문 밖은 아주 고요했다. 이웃들의 시끄러운 소리도 없이 그저 규칙적인 두드리는 소리도 없이 소리내지 않고 문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문구멍은 좀 흐릿했지만 나는 그 얼굴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10년이 흘렀지만 그는 살이 좀 쪘고 뺨에 살은 약간 처져 있었으며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은 헤어젤로 한 올도 흐트러지지 않게 빗어 넘겼다. 보기에도 질 좋은 회색 재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 그 표정은 뼛속까지 불에 태워도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이지은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의도적으로 조절된 죄책감과 흥분, 그리고 어떤 확신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그의 옆에는 한 여자가 바싹 붙어 서 있었다. 굵은 웨이브 머리에 화려한 화장을 하고 밝은 보라색 블라우스 위에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값비싸 보이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눈은 사방을 뒤틀고 있었다. 여자의 다른 손은 9살 정도 된 남자아이를 잡고 있었다. 아이는 짖고 있었다. 단란한 새 가죽의 모습은 눈에 거슬릴 정도로 조화로웠다. 나는 차가운 물에 등을 기대고 섰다. 온몸에 피가 순간 머리끝으로 솟구쳤다가 다음 순간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귓속은 윙윙거렸고 심장은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북처럼 울려 뼈를 때리는 듯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손은 떨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멈췄던 숨결이 오히려 서서히 안정되었다. 과연 올 것이 왔구나. 문 밖에 이지우는 잠시 기다리다가 문이 열리지 않자 다시 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는 좀 더 힘을 주었다. 목소리도 커졌다. 내가 기억하는 건방진 듯 친근한 어조로 말했다. 민서야, 민서야, 민서야. 문 열어. 나 지훈이라고. 지훈이라니 정말 친근하게 부르는구나. 나는 소리 없이 꼬리를 비틀어 차가운 곡선을 그렸다. 그리고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고리를 돌려 문을 천천히 열었다. 문 밖에 세 사람은 분명 나의 어떤 반응, 놀라움, 관이, 통곡 아니면 분노에 찬 욕설을 예상하고 왔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그저 문 한쪽에 평온하게 서서 얼굴에 아무런 표정도 없이 얼음처럼 차가운 시선으로 그들 한 명을 훑어볼 줄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지훈의 얼굴에 떠올랐던 흥분한 표정이 잠시 굳었다. 내 냉정한 태도에 당황한 듯했다. 그는 재빨리 표정을 수습하고 한 걸음 알 듯했다. 그는 재빨리 표정을 수습하고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눈에는 순식간에 눈물이 가득 차올랐다. 보라색 블라우스의 여자 최서윤은 재빨리 앞으로 나서 이지훈의 팔짱을 끼고 타식적인 웃음을 지었다. 목소리는 날카롭고 가늘었다. 아이고, 황 언니 맞으시죠? 지훈 씨가 매일 언니를 그리워하고 언니와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드디어 찾았네요. 드디어 찾았네요.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내 시선을 줌고 그의 말을 끊고 그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 시선에 그의 미처 다 하지 못한 말이 목구멍으로 넘어갔고 미소도 어색하네 못한 말이 목구멍으로 넘어갔고 민서야 이러지 마. 이지우는 존재하지도 않는 눈물을 닦으며 목소리를 비통하게 낮췄다. 네가 나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건 알아. 그 시절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사업이 실패하고 빚을 너무 많이 져서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느라 낙다른 길에 몰려서 그 방법을 생각한 거야. 정말 너와 하은이를 버리고 싶었던 건 아니었어. 깨어나서 아무것도 기억 못하다가 최근에야 서서히 기억이 돌아왔어. 풍파가 지나가고 돈을 벌면 돌아와서 그는 아주 진시한 듯 연기하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말하면서도 내 안색을 살폈다. 나는 그 뻔뻔하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들으며 마음속에 단 한 점의 파동도 잃지 않았다. 10년간의 지옥은 이미 나의 눈물과 순진함에 말려버렸다. 아, 그랬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투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깠다. 그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투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돌아와서 온 가족을 데리고 찾아온 이유가 돌아와서 지난 10년 동안 내가 너희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다는 것을 알아. 내가 듣자 하니 낡은 집이 재개발되면서 보상금을 꽤 받았다고 하던데. 그는 마침내 속마음을 드러냈고 눈빛에는 참을 수 없는 탐욕이 번뜩였다. 봐봐, 그래도 우리 부부였잖아. 우리 좋게 헤어지자. 내 몫이 절반이야. 나는 많이 요구하지 않을게. 1억 원만 내게 줘. 그럼 나는 서윤이란 너는 서윤이래 줘. 최서윤도 재빨리 거들었다. 말투에는 아쉬움이 묻어났다. 맞아요, 황 언니.
지훈 씨는 항상 언니와 아이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이 돈은 원래 그이의 몫이죠. 언니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었을 텐데 저희도 다 가져갈 생각은 없어요. 1억 원만 남겨드려도 언니 모녀가 잘 살기에 충분할 거예요. 이걸 지훈 씨가 하은이에게 주는 양육비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나는 이 뻔뻔한 계산을 들으며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오리는 아주 합리적이고 이미 당신을 많이 배려해줬다는 표정을 보며 갑자기 너무 우스웠다. 10년, 3천여의 밤낮의 고통이 그들의 입에서 이렇게 가볍게 마치 베풀어주는 듯한 1억 원으로 치환되다니. 나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방으로 다시 낡은 소파에 앉았다. 심지어 나 자신에게 몰앉았다. 이지훈 굴 한 잔을 따라 천천히 마셨다. 이지훈은 이 초라한 월세방을 훑어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민서야, 왜 이런 곳에 사요? 재개발 보상금 나오지 않았어? 자신한테 좀 잘해줘야지. 고는 있어요. 나는 물컵을 내려놓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목소리는 또렷했다. 4명억 원, 한 푼도 빼지 않고 내 통장에 있어요. 내 통장에 있어요. 이지훈과 최서윤의 눈이 순간 빛났다. 남자아이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두리번거렸다. 하지만 나는 잠시 멈칫하고 이지만 이지훈의 얼굴에 떠올랐던 기쁨이 굳었다. 눈빛에는 순간 당혹감이 스쳤지만 이내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건 다 과거의 일이야. 사람이 죽으면 빚도 사라지는 법이지. 사람이 죽으면 빚이 사라진다고?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말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얼음처럼 차가운 힘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강 사장님에게 졌던 1억 3,680만 원, 원금 이자 합쳐서 내가 김민서가 새벽부터 80만 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옆으로 걸어가 베개 밑에서 몸에 지니고 있던 열쇠를 꺼냈다. 그 양철 과자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두툼한 장부담이와 붉은 지장이 찍힌 영수증들이 있었다. 나는 가장 위에 있는 펼쳐진 장부를 들어 마지막 페이지, 청산 완료라고 쓰인 동그라미와 강 사장의 지장이 찍힌 곳을 이지은의 눈앞에 내밀었다. 똑똑히 봐. 당신 빚은 내가 갚았어. 10년. 손에는 물집이 잡혔다가 아물었다가 다시 잡혔어.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펼 수도 없었어. 겨울에는 무릎이 얼어 감각이 없었어.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조용한 방 안에 망치처럼 한 번씩 울려 퍼졌다. 이 10년 동안 당신의 세 부인은 금부치를 두르고 당신의 잘난 아들은 도실도실 살이 쪘지. 하지만 내 말에 하은이는 5살의 엄마를 그와 연탄불을 지키는 법을 알았고 10살에는 지키는 법을 알았고 최서윤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당신이 자발적으로 갚은 거잖아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지은 씨가 이제 돌아왔으니 그 빚은 당연히. 나는 휙 하고 그를 돌아보았다.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그의 뒷말은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미소도 어색하게 변했다. 내가 자발적으로 이 빚을 계획하고 있었겠지. 나는 그 장부를 들어줬을 때 당신들은 어디에 있었지? 호강하며 아이를 낳고 내 피땀과 내 딸의 어린 시졌지. 종이들이 흩어지며 그 위에 빼곡히 쓰인 숫자들과 붉은 지장들이 눈에 거슬렸다. 이지훈, 곤을 원한다고 했지? 나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에 금이 간 자국은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유난히 선명했다. 좋아. 나는 그의 앞에서 휴대폰 덮개를 열고 연락처에서 평생 다시는 직접 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번호를 찾아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에서는 연결음이 들려왔다. 죽은 듯 고요한 방 안에서 한 번 울릴 때마다 사람의 심장을 두려웠다. 그는 내 휴대폰을 노려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눈빛에는 놀라움과 의심 그리고 점점 커지는 공포가 가득했다. 너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최서윤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감지하고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김민서, 뭘 하려는 거야? 널 하려는 거야.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그저 조용히 전하고 그저 조용히 전화가 연결되자 저유미전이다. 전화가 연결되자 저쪽에서 강 사장님 거칠고 짜증내고 짜증이가 처지고 짜증이고 짜증 섞인 목소리에서 가증이 거칠고 짜증이 거칠고 짜증 섞이게서 이지훈, 그이가 안 죽었어요. 지금 제 집에 와서 재개발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어요. 전화 저쪽은 2초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강 사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감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얼음처럼 차가웠다. 주소. 나는 아파트 단지 이름과 호수를 또렷하게 말했다. 전화가 끊기고 뚜뚜하는 죽은 듯 고요했다. 다는 휴대폰을 귀에서 떼고 덮개를 닫아 손에 쥐었다. 플라스틱에 남자아이의 불안한 몸부림 소리와 최서인의 점점 거칠어지는 숨소리만이 들렸다. 이지훈의 얼굴에서 빗기가 눈에 띄게 사라졌다. 그는 나를 노려보았고 눈알이 거의 튀어나올 듯했다. 입술이 떨리다가 한참 만에 몇 마디를 겨우 짜냈다. 너 미쳤어? 너 미쳤어? 네가 강삼 사장한테 전화했어? 나를 죽이려고 해? 나를 죽여. 나를 죽여. 나를 죽여. 나를 죽여. 나는 희미하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입꼬리는 희미하고 입꼬리는 희미하고 차가운 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말을 멈추고 그의 잘 관리된 얼굴을 훑어보았다. 아 맞다. 당신은 묘비도 없었지. 이지훈은 내 말에 숨이 막혔는지 얼굴이 시뻘개졌다. 공포와 분노가 그의 얼굴에 뒤섞여 일그러진 표정을 만들었다. 그는 갑자기 한 걸음 앞으로 다. 그는 갑자기 한 걸음 앞으로 달려들었다. 그는 갑자기 한 걸음 앞으로 달려들었다. 내 휴대폰을 빼앗거나 무언가를 하려는 듯했지만 발밑에 펼쳐진 장부, 즉 상환 기록이 가득한 장부에 걸려 휘청거렸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잖아? 지우 씨가 그 사람들 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내 남편? 나는 이 단어를 한 번 더 반복하며 극도로 기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내 남편은 10년 전에 이미 죽었어. 아주 확실하게 죽었어. 불구덩이라니.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 이지훈에게 바싹 다가섰다. 그의 피하는 눈을 노려보았다. 이지훈, 10년 전에 당신이 나와 5살짜리 하은이를 직접 불구덩이를 당신은 꽁무니 빼고 죽은 척 도망가서 우리 모녀는 빚쟁이들에게 문을 두드려 막고 집을 팔고 딸을 팔라는 협박을 받았어. 10년, 3650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아?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이새로 갈려 나오는 듯했고 10년간 쌓인 피눈물과 증오가 담겨 이지훈의 얼굴에 쏟아졌다. 나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났어. 단속반에 쫓겨다니고 양아치들에게 공짜로 토스트를 빼앗기고 1000원 한 장, 100원 한 푼을 벌려고 발버둥 쳤어. 하은이는 5살에 엄마를 도와 연탄불을 지키는 법을 알았고 10살에는 빅명을 주어 돈을 버는 법을 알았어. 우리 모녀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당신이 남긴 우리가 전혀 몰랐던 빚을 갚기 위해 진흙탕에서 뒹구는 2마리 개처럼 살았어. 그의 얼굴에 있던 이전의 위장과 자신감은 온데간데였고 오직 원초적인 공고와 당황스러움만 남아있었다. 나는 아니야, 민서야. 내 말 좀 들어봐. 나 그때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당신의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 부인을 버리고 죽은 척 도망가서 어디서 얻었는지도 모를 돈을 가지고 이 여자와 희인한낙하며 아들까지 낳아 살았다는 뜻인가. 나는 최서윤을 휙 하고 가리켰다. 당신 돈이 어디서 왔든 상관없어. 나는 그의 말을 날카롭게 끊었다. 10년간 억눌렸던 분노가 마침내 터져 나올 구멍을 찾았지만 그보다는 차갑고 무감각한 체념이 더 컸다. 이지훈, 내가 당신에게 묻겠는데 이 10년 동안 단 하루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나와 하은이가 고통받는 꿈을 꾼 적이 있어.
단 한순간이라도, 나와 냈을 뿐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당신 빚쟁이들에게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 대답은 너무나 분명했다. 최서윤은 마침내 극도의 공포 속에서 겨우 숨을 돌렸다. 아니, 절벽 끝에 몰린 미친 암컷 짐승처럼 그녀는 갑자기 아들을 놓았고 남자아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눈을 크게 떴다. 최서윤의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 짐승처럼 비록 비틀거렸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나에게 소리쳤다. 김민석, 너무하는 거야. 김민석, 너무하는 거야. 김민석, 너무하는 거 아니야? 지훈 씨가 당신에게 미안한 건 맞지만 이미 잘못을 인정했고 우리도 당신에게 미안한 건 맞지만 나는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다. 내 눈빛은 겨울에 얼어붙은 철처럼 차가웠다. 최서윤, 당신이 나에게 인간성을 논해? 당신이 이 남자와 함께 아내와 자식을 빚쟁이에게 던져주고 얻은 호강스러운 돈을 쓰면서 인간성을 생각했어? 당신과 그이가 아이를 낳고 내 피땀으로 얻은 재개발 보상금을 낳고 내 피땀으로 얻은 재개발 보상금을 나눠 가질 계획을 세울 때 당신의 인간성은 어디 있었지? 이제 와서 무서우니 용서를 빌어. 나는 그 물을 옆에 반쯤 죽어가는 화분에 천천히 부었다. 그리고 빈 컵을 바라보며 마치 컵에게 말하듯 아니면 이 방 안의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듯 말했다. 이 10년 동안 내가 한 가지를 배웠어. 인간성은 양심 있는 사람에게나 통하는 말이야. 짐승에게는 그저 계산할 뿐이지. 말을 마친 나는 고개를 들었다. 강 사장님 죄송할 바라보았다. 강 사장님, 죄송하지만 이 빚은 어떻게 계산하는 죄송하지만 이 빚은 어떻게 계산하는 화분했다. 강 사장이 꼬리를 올리며 미소 지었다. 아무런 온기도 없는 미소였다. 그의 금리는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번뜩였다. 황원이는 현명한 분이시네. 그는 등 뒤에 석현에게 턱짓을 했다. 석현은 즉시 앞으로 나서서 그가 들고 있던 서류 가방에서 몇 개의 미리 준비된 서류와 펜을 꺼냈다. 그제야 나는 강 사장 패거리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다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지연. 강 사장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의심할 여지 없는 명령조였다. 일어나서 사명해. 이지훈을 썩은 진흙처럼 바닥에 엎드려 몸부림쳐야 했지만 옆에 있던 다른 덩치 큰 남자에게 마치 작은 닭처럼 멱살을 잡혀 질질 끌려 일어나 기름때 묻은 식탁에 눌러 앉혀졌다. 석현은 서류를 그의 앞에 밀어놓고 떨리는 그의 손에 펜을 쥐어주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지훈의 목소리는 은행 동기대출이자율, 근인증, 그리고 이건, 그리고 있다. 김인서 씨에게 당신이 대신 갚아야 할 당신이, 김인서 씨에게 당신이 대신 갚아야 할 층이, 전 배우자와의 부부 공동 재산 및 낡은 집 재개발 보상금에 대한 모든 권리 주장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선언하는 각서. 서명하고 지장 찍어. 안 돼. 난 서명 못해. 이 많은 돈을 내가 어떻게 갚아요? 이지훈은 마지막까지 발버둥 치려 했다. 강 사장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옆으로 가서 손을 뻗어 떨고 있는 그의 오른손목을 잡았다. 힘을 주지도 않았는데 이지훈은 돼지 멱 따는 듯한 비명을 따는데 갚을래? 아니면 내가 네 뼈마디를 좀 움직여준 다음에 서명할래? 강 사장의 목소리는 아주 평온했고 심지어 약간 지루한 듯했다. 서명할게요. 이지훈의 비명은 애원으로 변했고 더 이상 조금의 반항도 하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두 서류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다. 석현은 다시 인주를 꺼내 그의 엄지손가락을 잡고 서명과 몇 군데, 중요한 곳에 선명한 붉은 지장을 그의 엄지손명한 붉은 지장을 군대, 중요한 곳에 선명한 붉은 지정에 오직 억눌린 흐느낌만이 손가락 사이로 새어나왔다. 그녀의 아들은 이 광경에 충격을 받았는지 바닥에 앉아 눈을 크게 뜨고 아직도 기세등등했던 아빠가 이제는 죽은 개처럼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서명하고 지장까지 찍고 나자 이지우는 다시 바닥에 내던져졌다. 마치 마지막 김 한 줄기까지 뽑힌 듯 그곳에 웅크려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강 사장은 두 서류를 집어들고 꼼꼼히 살펴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내 앞으로 걸어와 내게 건넸다. 황 언니, 잘 보관해. 이거 있으면 그놈 못 도망가. 나는 가볍고도 묵직한 그 종이 몇 장을 받아들었다. 이지은의 서명은 10년 전보다 더 휘갈겨 쓰고 힘이 없었지만 그 붉은 지장은 선명하게 눈에 박혔다. 나는 조심스럽게 접어몸의 진인 주머니에 넣었고 청산 완료라고 쓰인 영수증과 함께 보관했다. 청산 완료라고 쓰인 영수증과 함께 보관했다. 좋아, 황 언니의 빚은 단장으로 되찾아야 할 것들이었다. 고맙습니다, 강 사장님. 나는 말했다. 강 사장은 손을 흔들더니 다시 바닥에 이지훈을 흔들더니 공포에 질려 강 사장을 바라보았다. 이지훈, 10년 전 네가 나를 속여서 나 강산 사장이 사람을 죽였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했어. 이 바닥에서 형제들이 나를 놀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 강 사장은 여유로운 말투로 말했다. 마치 고양이가 잡은 쥐를 가지고 놀 듯. 강 사장이 웃었다. 강 사장이 웃었다. 고개를 돌려 최서윤을 가지고 놀 듯. 이 빚은 10년이 흘렀으니 이자가 꽤 높을 거야. 강 사장님, 살려주세요. 네 명의로 된 행복 아파트 투룸, 위치도 괜찮고 한치. 8억 원 정도 하겠지. 그리고 네가 5년 동안 몰았던 그랜저도. 최서윤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제 집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주신 혼수품이에요. 그 이와는 상관없어요. 강 사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하지만 구매계약서와 자양 등록증에는 당신들 둘의 이름 당신들 둘에 있던데. 최서윤은 벼락이라도 맞은 듯 주저앉았다. 더 이상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절망적으로 이지훈을 바라보고 다시 강 사장을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내게 시선이 닿았다. 그 눈빛에는 원망과 함께 그녀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한 완전한 회한이 담겨 있었다. 강 사장은 더 이상 그들을 보지 않고 석현에게 명령했다. 데리고 가. 집이랑 차는 규칙대로 처리하고 처리 끝나면 보낼 곳으로 보내. 이 사장 사라지는 걸 좋아했지? 이번에는 아주 철저하게 사라지게 해줘. 다시는 황원이 눈에 띄지 않게. 석현은 예, 강 사장님 하고 대답하며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앞으로 나섰다. 털썩 주저앉아 있던 이지훈을 무자비하게 끌어올리고 울음을 터뜨린 최서윤과 그녀의 아들을 짐짝처럼 잡아 끌었다. 민서야, 나 좀 살려줘. 민준이가 아직 어리잖아. 강 사장님께 좀 말해줘. 이지훈은 문 앞까지 끌려가다가 갑자기 마지막까지 끌려가다가 갑자기 마지막 비통한 애원을 터뜨렸다. 몸부림치며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나는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서 얼굴에 미동도 없이 서서 내 차가운 시선 아래 그의 마지막 희망이 조금씩 거져가는 것을 보았다. 오직 끝없는 공포와 절망만이 남았다. 최서윤도 끌려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다. 그저 아들을 꼭 그러하는 제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마치 영혼이 이미 빠져나간 듯했다. 마지막으로 나간 석현이 문을 조용히 닫았다. 쾅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방 안에는 나 혼자만 남았다. 나는 천천히 소파로 돌아가 앉았다. 서쪽 창문에서 늦은 오후의 마지막 어스름이 기스듬히 들어와 내 발치에 떨어졌다. 따뜻한 색감에 비치었지만 방 안의 차가운 기운을 쫓아내지는 못했다. 주머니 속의 조미들은 내 가슴에 닿아 미미하게 뜨거웠다. 나는 찻상 위에 빗물컵을 들어 손에 쥐었다. 플라스틱 컵바닥에서 남아있는 작은 온기가 전해지었다. 플라스틱 컵바닥에서 남아있는 작은 온기가 전해져 왔다. 끝났다. 이번에는 정말로 완전히 끝났다. 창밖의 하늘은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지만 서서히 어둠에 잠식되어 갔다. 이지훈, 최서윤.
그리고 그들의 단란했던 새 가족은 이제부터 정말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남이 되었다. 방 안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나서야 나는 천천히 일어서서 불을 켰다. 희미한 노란 불빛이 어둠을 조금 쫓아냈지만 마음속에 텅 비고 막막한 고요함은 밝혀지지 못했다. 나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걷어 올렸다. 아래층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고 가로등 아래의 외로운 불빛만이 텅 빈 시멘트 바닥을 비추고 있었다. 그새 가족이 끌려갈 때 남긴 어지러운 발자국도 금세 늦가을 바람에 휘날리는 흙먼지로운 발자국도 금세 늦가을 바람에 나는 한참 동안 서 있었다. 다리가 저려올 때가 되어서야 몸을 돌려 방을 치우기 시작했다. 바닥에는 이지훈이 몸부림치다 넘어뜨린 의자도 있었고 최서윤이 떨어뜨린 반쯤 남을 립스틱도 있었다. 남자아이가 벗어던진 신발 자국도 있었다. 나는 걸레를 들고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하나 힘껏 닦아냈다. 그들의 흔적을 착안했다. 그들의 흔적을 지우고 그들이 가져온 모든 더러움과 역겨움을 닦아냈다. 맑은 물은 한 대야. 맑은 물은 한 더러움과 역겨움을 닦아냈다. 마치 10년간 억눌렸던 모든 숨을 다 뱉어내려는 듯했다. 그날 밤 나는 의외로 깊이 잠들었다. 악몽도 없었고 놀라 깨지도 않았다. 마치 모든 힘을 소진하고 곧바로 끝없는 어둠의 심연으로 떨어진 듯했다. 깨어나니 날은 이미 환하게 밝아 있었다. 햇살이 얇은 커튼을 뚫고 낡은 마룻바닥에 밝은 마룻바닥에 밝은 마룻바닥에 밝은 빗줄기를 드리웠다. 나는 낯선 침대에 누워 낯선 천장을 바라보며 몇 초 동안 멍하니 있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이 언제인지 알 수 없었다. 모든 장면과 소리들이 밀물처럼 밀려왔지만 어젯밤의 날카로운 충격은 이상하게도 사라져 있었다. 약간 흐릿하고 약간 멀게 느껴졌다. 가슴속을 10년 동안 짓눌렀던 거대한 돌덩이는 정말로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예상했던 광의도 없었다. 그저 깊고 끝없는 피로감과 거의 무감각에 가까운 평온함만이 느껴졌다. 삶은 계속되어야 했다. 나는 일어나 나 자신을 위해 맑은 국수 한 그릇을 끓여 천천히 먹었다. 그리고 서명하고 지장 찍은 두 서류를 꺼내 다시 한번 읽었다. 이지훈의 상환 계약서, 10년 월별 지급, 최서윤의 자발적 보상금 1억 5원은 이미 입금되어 있었다. 그리고 강 사장이 나중에 석현을 통해 보내온 이지훈의 가련한 재산인 집과 차익 처리 계획서도 있었다. 이 종이들은 가볍지만 내가 10년간의 피눈물과 마지막 증오심을 바쳐 얻어낸 증거였다. 나와 하은이의 미래를 위한 아제말 증오심을 바쳐 얻어낸 증거였다. 나와 하은이의 미래를 위한 안정의 보장이자 과거와 완전히 단절해가는 증명이었다. 앞으로의 날들은 차분하고 평온했다. 가끔 장을 보러 아래층에 내려갈 때도 서둘러 갔다가 서둘러 걸어왔다. 아파트 단지의 노인들은 공원에서 햇볕을 쬐며 한담을 나누었다. 가끔 드문드문 들리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들었어? 저 앞동에 며칠 전 밤에 무서운 사람들이 몇 명 와서 살기꾼인지 빚쟁이한테 쫓긴 건지 이제 와서 새 가족을 끌고 갔대. 그래?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인데? 잘 모르겠어. 사채비 때문인 것 같던데. 그 남자 옷차림이 화려하고 요염하다고 하는데 아이는 불쌍하대. 불쌍할 게 뭐 있어. 그런 아빠를 보고 뭘 배우겠어. 나는 고개를 숙이고 그들 옆을 빠르게 지나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등 뒤에서 서서히 희미해졌다. 이지훈과 최서윤의 최후는 더 이상 자세히 알고 싶지 않았다. 강 사장은 그만의 규칙대로 일을 처리할 것이다. 그 집과 차는 아마 정말로 사라졌을 것이다. 그들의 앞으로의 삶은 결 것이다. 나는 나와 하은이만 잘 돌봐도 온 힘을 다해야 했다. 첫 달 이지훈의 상환금은 제때 내 통장으로 입금되었다. 금액은 많지 않았지만 아주 정확했다. 나는 이것이 이지훈의 신뢰 때문이 아니라 강 사장의 규칙이 작용한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돈은 따로 모아둘 것이다. 하은이의 교육 기금이 될 것이다. 하은이의 교육 기금이 될 것이고 그 10년간의 작은 위로금이 될 것이다. 주말에 하은이가 돌아왔다. 그는 내가 좀 달라졌다는 것을 눈치챈 듯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더 이상 우치챈 듯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웃음이 피어났고 눈빛도 더 밝아졌다. 그것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후에 오는 홀가분함이었다. 나는 나의 홀가분함이 그에게도 전해졌다는 것을 알았다. 엄마, 우리 앞으로 여기서 살 거예요? 하은이가 이 초라한 월세방을 보며 물었다.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엄마, 저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면 엄마한테 큰 집 사줄게요. 나는 웃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웃었다. 그래, 엄마 기다릴게. 우리 하은이가 최고야. 나는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3억억 원의 대부분은 여전히 정기예금에 묶여 있었다. 당분간은 건드릴 생각이 없었다. 손에 있는 자유입출금 통장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나는 일부를 꺼내 하은이의 학교 근처에 있는 번화한 주택가에서 작은 편의점을 인수했다. 가게는 10평 남짓으로 크지 않았다. 예전에는 부부가 운영하던 가게였는데 고향에 일이 생겨 급히 내놓은 것이라 가격이 적당했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위치가 좋고 유동 인구가 안정적이라는 점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하고 정직한 장사라는 점이었다. 인수 절차도 간단했고 인테리어와 물건을 채워 넣는 동안 나는 바빠졌다. 하지만 예전의 빚에 쫓겨 생명을 갉아먹는 듯한 바쁨과는 완전히 갉아먹는 듯한 바쁨과는 가게를 오픈하는 날 나는 폭죽도 커뜨리지 않고 거창한 행사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간단하게 청소를 하고 진열대를 깨끗하게 닦고 상품들을 가지런히 정리했다. 아침에 문을 열자 햇살이 가게 안으로 환하게 비쳐들었다. 밝고 따뜻했다. 차 손님은 옆 건물에 사는 아주머니였다. 간장을 사러 오셨는데 웃으며 내게 말했다. 새로 오픈했네요. 깨끗해 보여서 정말 좋네요. 가게를 보고 장부를 정리하고 오가는 동네 사람들과 몇 마디 이야기하며 소소한 소식을 듣고 오후에 한가할 때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 계산대 뒤에 앉아 문 밖의 바쁜 행인들을 바라보았다. 햇살 아래 나무 그림자가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은 전례 없는 평온함으로 가득했다. 하은이는 고3이 되어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지만 매주 집에 오면 가게에 들러 물건 정리를 돕고 계산을 했다. 그는 아주 진지하게 일했고 나보다 더 능숙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칭찬했다. 황언니, 따님 정말 야무지고 착하네요. 공부도 잘하고 나중에 정말 효도할 거예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바쁨 때문에 잠시 잊고 있던 마음속의 공허함이 이 단순한 칭찬으로 가득 채워졌다. 몇 달이 더 지난 후 우연히 가게에 물건을 사러 온 중년 여성 2명의 한담을 듣게 되었다. 예전에 행복 아파트에 살던 그 집 알지? 그 남자 예전에 행복 아파트에 살던 그 집 알지? 그 남자 예전에 행복 아파트에 살던 그 집만 잔뜩 졌던 그 집 말이야. 그 남자 어느 공사장에서 일하는지 모르겠는데 죽어라 일하고 있대. 그 여자는 더 불쌍해. 아이를 데리고 북쪽 달동네 쪽방촌에 월세 살고 있대. 낮에는 마트에서 물건 정리하고 밤에는 또 다른 잡일을 한다나 봐. 그 아이도 전학 가서 아주 안 좋은 학교에 다닌대. 그건 다 자기들이 자초한 일이지. 애초에 정직하게 살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그저 아이가 불쌍할 뿐이야. 그들은 물건을 사고는 한숨일 뿐이야. 내 마음속도 이 깨끗하게 닦인 진열대처럼 평온하고 분명했다. 더 이상의 감정은 없었다. 이지훈, 최서윤, 이 두 이름은 그들이 상징하는 10년간의 악몽과 함께 마침내 내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약간의 조롱과 연민이 섞인 이야기거리가 되었을 뿐. 그리고 나와 하은이는 햇살 가득한 다른 평행선 위에서 안정적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깊어가는 가을 오후, 햇살이 아주 좋았다. 나는 가게 문을 잠그고 천천히 월세방이 있는 아파트 단지로 돌아갔다. 단지 내 정원을 지나가다 보니
몇몇 탈머니들이 공터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음악은 경쾌했다. 평소처럼 노부부가 서로 부축간에 산책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웃고 떠들었다. 나는 빈 벤치에 앉아 눈을 감았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에 쏟아지게 했다. 바람은 아주 가늘었지만 시원했고 기분이 좋았다. 기분이 좋았다. 빚을 갚고 복수하고 새 삶을 시작하는 것. 마치 길고도 비참한 악몽을 꾼 것 같았다. 나는 꿈속에서 발버둥치고 몸부림치며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꿈에서 깨어났다. 햇살은 진짜이고 시원한 바람도 진짜이다. 주머니 속 편의점 열쇠의 감촉도 진짜이고 하은이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진짜이고 하은이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진짜이다. 과거의 상처들은 두껍고 단단한 흉터가 되어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낙일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다. 더 이상 아프지 않다. 나는 눈을 뜨고 맑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비둘기떼가 휙 하고 날아가며 푸른 하늘에 자유로운 흔적을 남겼다. 휴대폰이 울렸다. 하은이가 보낸 문자 메시지였다. 엄마, 모의고사 성적 나왔어요. 전교 50등 안에 들었어요. 주말에 엄마가 해주는 돼지갈비찜 먹고 싶어요. 자는 휴대폰을 쥐고 하면 속잠을 입력했다. 그래, 엄마가 해주는 돼지갈비찜 먹고 싶어요. 나는 휴대폰을 쥐고 하면 속작은 웃는 얼굴을 바라보았다.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가더니 점점 더 높아졌다. 보내기를 누른 다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몸에 묻지도 않은 먼지를 털어냈다. 오늘 매출이 담긴 찬 가방을 들고 안정적인 걸음으로 집 방향으로 걸어갔다. 석양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려 앞길을 굳건히 들이웠다. 길은 아직 멀지만 이번에는 김민서인 내가 스스로 선택한 단단하고 안정적인 길이었다.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작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편집자가 모두 작가에게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는 또한 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널리 추천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